행복의 비밀. 성우 신기로. 한 소녀가 산길을 걷다 거미줄에 걸려 버동대는 나비를 봤다. 소녀는 가시덤불을 헤치고 들어가 나비를 구해주었다. 덕분에 나비는 춤추듯 훨훨 날아갔지만 소녀의 팔과 다리는 가시에 찔려 피가 흘렀다. 그때 멀리 날아간 줄 알았던 나비가 순식간에 천사로 변하더니 소녀에게 다가왔다. 천사는 자기를 구해준 은혜에 고마워하면서 무슨 소원이든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고 했다. 이에 소녀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고, 천사는 소녀의 귀에 무슨 말인가 소곤거리고 사라졌다. 이후 소녀는 어른이 되어서도 늘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 그녀를 사람들은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세월이 흘러 소녀는 백발의 할머니가 되어 임종을 눈앞에 두었다. 사람들은 할머니가 평생 행복하게 산 비결을 물었다. 그녀는 웃으며 답했다. 천사가 내게 이렇게 말했어.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고 말하면 평생 행복할 거예요. 라고 말이지. 그때부터 모든 일에 감사하다고 중얼거렸더니 정말 평생 행복했던 거야. 이 말을 끝으로 눈을 감은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성우 신기로. 10번의 낙방 끝에 겨우 합격한 회사에 적응하기 위해 점심시간도 반납한 채 일한다는 사실을 언니에게 들켰다. 회식을 한 뒤 거하게 취한 상태였다. 언니에게 회사 일을 주저리 내뱉은 것이 화근이었다. 일처리 속도가 느려서 점심시간을 포기해야만 겨우 퇴근할 수 있어. 일이 성격이랑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나를 받아준 회사가 여기밖에 없어서 퇴사할 용기가 안 나. 나를 빤히 보던 언니는 내게 도시락을 싸줘야겠다고 생각했나 보다. 도시락통을 사고 무슨 반찬을 넣으면 좋을지 고심하기 시작했다. 고맙고 미안했지만 한편으론 회사에서 아등바등하는 모습을 들켰다는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결국 입 밖으로 튀어나온 것은 퉁명스러운 말이었다. 굳이 예쁜 도시락통에 쌀 필요는 없어.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야 싸는 재미라도 있지. 그리고 네가 이걸 보면 내 생각을 해서라도 먹지 않겠냐? 그날 이후 언니는 지금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도시락을 싸준다. 그 모습을 보니 문득 언니가 난생 처음 나를 위해 만든 도시락이 떠올랐다.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급식실에 문제가 생겼다. 대규모 공사를 진행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당분간 도시락을 챙겨서 등교하라는 가정통신문을 받았다. 친구들은 엄마에게 무슨 반찬을 싸달라고 할지 이야기하며 설레했지만 급식 지원을 받고 있던 내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당시 엄마는 위암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독한 항암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쓰러지듯 침대에 누워 잠을 잤다. 일찍 철이 든 언니는 엄마의 병원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17살이 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밤 10시가 넘어서야 들어왔다. 이런 상황에 엄마와 언니에게 도시락을 만들어 달라는 철없는 소리를 하고 싶진 않았다. 밥은 저녁에 먹으면 돼. 공사가 다 될 때까지만 굶자. 그렇게 2달간 점심시간이면 선생님과 친구들의 시선을 피해 밖에 나가 물만 잔뜩 마셨다. 이따금 수업 시간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그럭저럭 견딜만 했다. 하루는 하교 후 돌아오니 아르바이트를 갔어야 할 언니가 집에 있었다. 어떻게 알았는지 언니가 물었다. 왜 말 안 했어? 나는 솔직하게 말할 용기가 없어 도시락을 들고 다니기 귀찮아서 그랬다며 얼버무렸다. 그날 이후 고등학생 언니는 나보다 등교 시간이 이른데도 새벽마다 내 도시락을 쌌다.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 재료를 사면서 처음엔 엉성하고 어색했던 음식들이 점점 예쁘고 정갈해져 갔다.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언니는 본격적으로 요리를 배웠다. 종종 그때의 경험 덕분에 요리에 취미를 붙이게 됐다고 말하지만 이제는 안다. 요리는 취미가 아니라 가족을 위한 헌신이었다는 것을. 오늘도 언니 덕분에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그에게 온 이유. 성우 신기로. 어느 날 황희정승에게 동네 사람이 찾아왔다. 정승어른,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 무언가. 말해보게. 오늘이 아버님 기일이라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아들 녀석이 몹시 아파서 안사람이 제사를 말립니다. 하지만 제사는 어떤 경우라도 꼭 챙겨야 하는 것이 아닐는지요. 자네 말이 맞네. 가서 정성을 다해 제를 드리게나. 잠시 후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왔다. 정승어른, 오늘이 어머님 제삿날인데 기르던 개가 죽었습니다요. 이럴 땐 제사를 건너뛰어도 되겠지요? 그렇게 하게. 이를 보고 있던 하인이 질문했다. 어르신, 같은 질문인데 한쪽은 제사를 지내고 또 한쪽은 건너뛰어도 된다는 말씀은 어떤 뜻에서 하신 것입니까? 황희정승이 웃으며 대답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가 말려도 제사를 꼭 지내고 싶은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제사를 건너뛸 사람이네. 그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온 것일 뿐, 내 말을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네. 그런 자들에게 옳은 소리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도둑놈 도둑님. 글 진현근. 성우 신기로. 퇴근 후 집에 가보니 뭔가 수상했다. 가재도구는 몽땅 사라졌고 덩그러니 남은 장롱문은 전부 열려 있었다. 들여다보니 이불만 있고 옷가지가 하나도 없었다. 마누라가 짐 싸들고 친정으로 도망갔나? 잠시 후 들어오는 집사람 표정을 보니 그런 것 같지 않았다. 이곳저곳을 살피는데 세상에 쌀통에 쌀까지 퍼갔다. 참으로 대담하고 알뜰한 도둑놈이 들어온 것이었다. 그 무렵 난 한참을 고통 속에 살았다. 그로부터 30년이 흘렀다. 뿌듯한 마음으로 마라톤을 마친 날, 같이 훈련한 회원들이 식사하러 간다기에 자전거를 둔 곳으로 갔다. 그런데 자전거가 감쪽같이 사라진 게 아닌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 누군가 훔쳐간 것이다. 자전거를 잃었을 뿐인데 참으로 애통했다. 자전거와 만난 그날부터 10년이 흐른 지금까지 산과 도로를 누볐고 사시사철 동반자로 보낸 시간이 길었는데 식당에서 먹는 밥이 썼다. 막걸리도 썼다. 집에 돌아오자 애석한 마음 대신 증오심이 끌어올랐다. 그러나 이미 없어진 것을 어쩌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게 닥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전거가 없어진 것은 아닐까?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고. 만약 원인이 자전거이고 결과가 부상이라면 도둑 맞은 편이 다행인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자 애통함도 증오도 깨끗이 사라졌다. 오히려 자전거를 가져간 도둑에게 고마운 생각마저 들었다. 30년 전 그때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법을 왜 몰랐을까? 쇠조각과 피노키오. 글 최송이. 성우 신기로. 나는 외국인 남편과 해외에 살고 있다. 남편이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다. 5살 아들과 친정 부모님을 만날 생각에 한껏 들떴다. 짐을 챙기고 공항을 출발하기 전 부푼 마음으로 마지막 준비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건 어려웠던 신혼 시절을 지나 생활이 피기 시작할 무렵 결혼기념일에 남편이 처음 사준 반지를 왼손에 끼는 일이었다. 번번한 반지 하나 없이 결혼식만 올린 터라 무엇보다 소중한 물건이었다. 그런데 그 반지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시간이 촉박해지자 나는 아이를 의심했다. 평소 내 물건을 장난감 트럭 안에 잘 감추는 데다 반지를 만지작거리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마음이 급해 아들을 채근했지만 모르쇠로 일궈냈다. 그런 아들에게 반지 못 찾으면 한국에 안 데려간다? 라며 으름장을 놓자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결국 비행기를 놓칠 것 같아 일단 택시에 몸을 실었다. 10분 정도 흘렀을까? 혹시나 싶어 아이에게 반지 행방을 다시 물었다. 그러자 아들은 사실은 엄마한테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쓰레기통에 버렸어. 그런데 내 코가 다시 짧아질 수 있을까? 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울먹였다. 순간 내 머릿속은 하얘졌다. 그러나 아까운 마음도 잠시. 정직하게 말해준 아들이 고마웠다. 거짓말을 해 자신의 코가 피노키오처럼 길어졌을 거라 걱정했던 아들. 5살 아이에겐
쇠조각일 뿐인 그까지 명품 반지가 뭐라고. 아이를 두려움에 떨게 만든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잠시 잊고 살았던 진짜 명품이 무엇인지 아이 덕분에 다시 깨우칠 수 있었다. 속도 좀 줄여요. 글 정효진. 성우 신기로. 엄마는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몇 번이나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엄마의 평생 소원이 이제 막을 내리는가 싶었는데 내가 시집갈 때가 되자 기사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으니 다시 도전하겠다고 했다. 이후 열심히 학원을 다녀 도로주행을 한 번에 합격했다. 그런데 엄마는 차를 사놓고도 택시로 출퇴근했다. 그러다 며칠이 지난 뒤에야 드디어 차를 몰기 시작했다. 직장까지 10분도 안 되는 거리고 도로에 차량이 많지 않은 새벽에 나가 걱정은 좀 덜했지만 그래도 신경이 쓰였다. 아침 무렵 엄마에게 전화했는데 10시가 지나도록 받지 않았다. 걱정돼 회사로 찾아가려고 할 때쯤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새벽 5시에 출발했는데 11시에 회사에 도착했단다. 자초지정을 들어보니 도로로 나가기까지 30분이 걸렸고 시속 10km로 달리니 점점 차가 많아져 끼어드는 건 꿈도 못 꾼 채 3시간을 직진만 하다 막다른 길에서 겨우 차를 돌려봤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사실에 깔깔 웃었지만 엄마는 몸살로 이틀을 몸져 누웠다. 그 뒤로도 출퇴근하는데 2시간씩 걸리는 것은 물론 다른 지역까지 갔다가 나를 급하게 찾기도 했지만 어쨌든 점점 실력이 늘었다. 지금은 내가 엄마 옆에 타면 엄마 제발 속도 좀 줄여요 하며 소리친다. 세상에 하지 않은 일은 있어도 할 수 없는 일은 없다 라고 말하며 몸소 그것을 보여준 우리 엄마. 엄마, 이제는 천천히 안전운전하세요. 얼굴을 가려라. 성우 신기로. 제갈량의 아내 황씨는 재능이 뛰어나고 됨됨이가 훌륭해 남편이 승상의 자리에 오르는데 큰 힘이 되었다. 제갈량은 늘 깃털 부채를 들고 다녔는데 이는 아내의 부탁이었다. 그녀가 부채를 선물한 데는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지 말라는 당부가 담겨 있었다. 황 씨가 제갈량에게 말했다. 친정아버지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당신은 포부가 크고 기계가 드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비에 관해 이야기할 때면 표정이 환했지요. 하지만 조조에 대해 말할 때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더군요. 또 손권을 언급할 땐 고뇌에 잠긴 듯 보였고요. 큰일을 도모하려면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침착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 부채로 얼굴을 가리세요. 제갈량은 집을 떠나 있는 동안 늘 부채를 손에 쥐었다. 부채질을 한 번 하면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아내 황 씨가 말한 얼굴을 가리라는 말은 침착하라는 의미였다. 그녀는 마음이 고요해야 태어남과 이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황금빛 미소. 글 박인우. 성우 신기로. 살면서 가장 큰 실수 두 가지가: 첫째, 보내야 할 사람을 잡은 것. 둘째, 잡아야 할 사람을 놓친 것이라고 한다. 그중 나는 어디에 해당될까? 문득 오래전 일이 생각났다. 대학 시절 친구 영희를 오랜만에 만났다. 그런데 영희 모습이 어딘가 낯설었다. 자세히 보니 듬성했던 이가 가지런해진 것이었다. 어머, 너 뭘 한 거야? 아르바이트한 돈을 모아서 보철이라는 거랬어. 영희의 미소는 그야말로 환상적으로 빛났다. 평소 앞니가 벌어져 입을 가리고 웃던 내게 부러움 그 자체였다. 나는 그동안 모은 돈을 쥐고 바로 치과를 찾았다. 의사는 틀이 완성될 때까지 임시로 만든 이를 끼고 있으라고 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열흘간 끼고 있어야 하는 앞니 4개가 황금빛이었다. 하필 그 무렵 선이 들어왔다. 약속을 미뤄달라고 부탁하자 주선자는 어머머머머머, 워낙 멋진 사람이라 서로 해달라는 사람이 줄을 섰어요. 더군다나 다음 주에 해외 출장을 가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라고 했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 승낙했다. 드디어 약속 당일. 나는 누런 황금리가 보일까 걱정돼 미리 가서 가장 어두운 자리에 앉았다. 훤칠한 키의 그 남자는 내 이상형이었다. 우린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 뒤 다음에 만나 영화를 보기로 하고 헤어졌다. 나는 마음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그런데 표를 끊으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인옥씨!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났다. 어? 누구지? 싶어 뒤돌아보며 활짝 웃었는데 이럴 수가. 바로 그 남자였다. 아차 싶어 급히 입을 가렸지만 이미 누런 황금리를 보이고 난 뒤였다. 세상에 그렇게 누럴 수가 있었을까? 아마 20년 양치질을 안 해도 그것보다는 하였을 것이다. 그 후 이제나 저제나 연락을 기다렸지만 그는 답이 없었다. 가끔 그 사람을 만났다면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아내를 위해주는 사람이었을까? 자상한 아빠였을까? 아니야. 누구랑 살아도 마찬가지겠지? 결혼하고 나면 다 똑같을 테니까. 등등 온갖 상상을 해본다. 그러곤 첫사랑이 잘 살면 배 아프고 못 살면 가슴 아프고 같이 살자고 하면 머리 아프다 라는 말이 떠올라 웃음 짓는다. 오늘따라 거울 속 내 미소가 더 환해 보인다. 샤갈의 위로. 글 정우철. 성우 신기로.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가 찾아온다. 나에게는 20대 후반이 그랬다. 어리다면 어리지만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 20대 초반 포부를 갖고 당당하게 입사했으나 몇 년 뒤 슬럼프를 겪으며 중대한 결심을 했다. 더 이상 회사에 남을 이유가 없다며 퇴사한 것이다. 새로운 길을 찾겠다는 생각에 부모님의 걱정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회사가 전쟁터라면 밖은 지옥이라 했던가. 백수가 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새로운 길을 찾지 못해 방황했고 연달아 면접에서 떨어졌다. 친구도 만나지 않았고 몇 달 뒤 우울증이 찾아왔다. 의욕 따윈 없었고 오후 늦게 일어나
이따금 병원에 가서 상담받는 게 전부인 하루하루를 보냈다. 희망도 의욕도 없는 때 집에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들른 가게에서 그림 한 점을 보았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미소 지으며 하늘로 날아가는 여성의 손을 붙잡고 있는 작품이었다. 마르크 샤갈의 산책이었다. 마냥 행복해 보이는 그림에 질투가 났다. 와, 이 사람은 참 행복했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렸겠지? 참 부럽네. 묘하게 마음에 드는 그 그림을 한참 멍하니 바라보았다. 집에 돌아온 나는 문득 궁금했다. 그런 그림을 그린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작가 정보를 찾아보았다. 그리고 잠시 멍해졌다. 이 사람 행복한 인생을 살아서 행복을 그린 게 아니었구나? 샤갈은 유대인으로 태어나 차별과 박해를 받았고 어린 시절 어머니를 떠나보냈다. 또 러시아 혁명과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바로 옆에서 겪었다. 그랬다. 행복해서가 아니라 행복해지고 싶어서 행복을 그린 거다. 계속해서 일어나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더 끌린 걸까?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지금 나는 사람들에게 그림에 담긴 이야기를 소개해준다. 여전히 힘들 적마다 행복한 그림을 보고 위로받는다. 이것이 그림의 힘 아닐까? 이 글을 쓰면서도 내 휴대전화 배경화면인 샤갈의 그림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어려운 시기를 겪는 사람에게 나는 조용히 샤갈의 그림과 말을 권하고 싶다. 삶이 언젠가 끝나는 것이라면 사랑과 희망의 색으로 칠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 글 정용철. 성우 신기로. 나는 당신에게 사막에 가서 고독을 경험해 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높은 산에 올라가 희망을 만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 진리를 찾으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인사하고 식사 때는 골고루 먹으라는 것입니다. 옷을 따뜻하게 입고 이웃에게 친절하라는 것입니다. 눈을 부드럽게 하고 말을 따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